그래, 다들 책은 다 읽었나 모르겠네. 이렇게 들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장여진, 네, 책 다 읽었나? 150페이지까지? 대충 읽긴 했어요. 어렵진 않았나? 좀 어려웠어요. 그래, 이 책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네, 윤수야, 이윤수, 네, 이 책 다 읽었나? 네, 150편까지 읽었어요. 음, 그 내용이 그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았나? 네, 음, 그래, 훌륭하구만.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장대익의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책인데요. 음, 너희들한테는 좀 낯설고 이게 무슨 책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주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별로 두껍지 않은 책이고 사실 뭐 이렇게 글자 수가 많은 책은 아니지만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설을 해가면서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장대익이라고 하시는 이 책의 저자는 뭐 화려한 학력을 갖췄네요. 과학고 출신이고 한국과학기술의 카이스트지? 카이스트.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석박사 해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고 강의 대중 강의도 많이 하시고 저작도 많이 쓰시는 분이야. 음, 통상 우리 뭐 통섭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시하는 분인데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들 과학이라든지 뭐, 인문학이나 철학, 역사 이게 어떤 개별 학문들의 전문성은 깊어지는데 뭐 사회학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이제 통섭적 학문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통섭적인 이과라고 해서 사회를 모른다거나 혹은 뭐 사회를 문과라고 해서 뭐 이과라고 해서 문과라고 해서 과학을 모른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 문이과 통합의 시대 뭐 이런 시대 정신을 이 통섭의 시대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작이나 강연들을 하시는 분이야. 삼성 SMF7은 뭐냐? 누구냐? 삼성 FMF721N은 누굽니까? 누구겠지 뭐. 음, 오케이. 자, 꽂아야 될 거 배터리 없어. 그래서 그래요. 아니 없어. 빼야 돼. 자 봅시다. 어, 빈학파라고 하는데 이 빈은 우리가 통상 비엔나? 비엔나 소세지 할 때 그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을 뜻하고요. 비엔나라고도 하고. 이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헷갈리면 안 되고요. 어, 이 1900년대 초에 그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이 비엔나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문화, 예술, 과학, 철학에 이 수많은 천재들이 동시에 태어난 이 서구 문명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곳에 이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늘 다룰 여러 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어느 도시나 이런 곳에 잘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혼자 머릿속에서 뭐, 뭐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창의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는 중에 논쟁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 이 빈 대학 중심의 이 빈 학파라고 하는 나중에는 뭐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지 독일의 이런 어떤 지식인 연합체가 얼마나 뛰어난 역량들을 보여주느냐, 이 집단지성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 일단은 이 책은 이 과학하고 비과학, 과학이 아닌 것의 이 경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것은 과학이고 어떤 것은 과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들을 주장들을 담고 있는 이 책인데 우리는 과학은 왠지 그냥 과학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 과학자가 하는 건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한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리고 이 과학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게 될 거야. 이 책의 주제야. 과학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과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온 그 생각들이 빈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잖아. 버트란트 러셀이나 혹은 비트겐슈타인이나 마흐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빈의 과학자죠. 마하 1, 마하 2 할 때 그 마하야.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슈링크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빈학파가 형성이 되고 어, 이 사람들이 이제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어, 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과학은 귀납이다. 우리 귀납법이라고 하면 개별적인 관찰, 이 경험적 관찰이라고 하는데 이 관측 가능한 개별적인 그 관찰들 첫 번째 까마귀는 까맣다, 100번째 까마귀는 까맣다, 10만 번째 까마귀가 까맣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자,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예, 근대 인식론과 관련한 그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귀납 말고 뭐가 있냐면 연역법이 있어. 연역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역법을 중시하는 대륙에 이게 근대 인식론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이 중세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한테 확실한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 서양 철학의 논쟁이 있는데 그 대륙 중심에 데카르트라든지 라이프니츠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합리론을 주장하면서 합리론 이 연역법을 방법론으로 삼아야 한다. 마치 수학처럼 반대로 섬나라 영국이지 이 영국의 베이컨이라든지 뭐 흉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어, 경험론.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론,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관찰의 사례들이 누적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차민재 군, 네, 과학은 귀납적으로 우리가 알아내는 거잖아. 그렇죠. 확장되면서. 그렇지. 네, 확장되는 새로운 지식들을 네, 알아내는 거고, 이 연역은 확장된 지식이 아니라 전체 집합의 참을 알 때 이 부분 집합들의 참을 알아내는 방식이 연역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확장적 지식, 새로운 지식을 알아내는 것들, 모든 까마귀는 까맣구나라고 하는 이 지식은 무엇으로부터 아는 거냐면 우리의 감각 경험들,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아, 그렇지,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지금 뭐 이제 토마스 쿤이라든지 포퍼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이 귀납의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민재 군이 왜 이러한 귀납법이 과학이라고 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아마 약간 예시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결과가 우연일 수도 있어서 참을 보장하기 어렵고, 잠깐, 제 기억이 안 나. 이게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전제가 참이고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이다가 참이면 이것을 통해서 연역적 결론은 100%가 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이 동쪽에서 뜨잖아.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 동안 태양이 동쪽에서 떴단 말이야. 민재야, 내일도 태양이 동쪽에서 뜰까? 네, 확실한 진리인가? 확실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긴 한데, 왜 잘 확실하지가 이해가 않아? 안 되긴 한데, 우리가 계속해서 동쪽에서 뜨고 동쪽에서 뜨고 동쪽에서 뜬 것들이 아무리 누적되어도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확률이 높지. 네, 확률이 높은 것은 이걸 개연성이라고 그래. 개연성은 있지만 확실성, 다시 말하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네, 확률. 그래서 이 데카르트 같은 연역론자들이 베이컨 같은 이 영구의 귀납론자들, 경험론자들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매일 100일 동안 거위한테 먹이를 준다면 이 손은 거위한테는 고마운 먹이 주는 손이라고 생각할 텐데 100하루째 내가 거기에 목을 비트는 손일 수 있다는 거잖아. 그 아무리 많은 날을 내가 거위에다 이 손으로 먹이를 줬더라도 나는 결국 이 손으로 거위의 목을 비틀어가지고 치킨을 해먹을 뭐 양념 거위를 해먹는다. 거위구이를 해먹는다면 그 수많은 존재들의 귀납적인 관찰이 이 손을 착하다라고 착한 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귀납은 과학의 영광일지 몰라도 철학에 대한 스캔들이다라고 했다는 거야, 이 책에 의하면. 그러면 과학적 방법론으로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는 귀납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라고 확증할 수 있을까? 과학적 알에 대해서. 이것에 관한 논쟁이 바로 이 책의 논쟁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어, 이 포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칼 포퍼는 무슨 얘기 생각을 했냐면 과학이란 무엇인가 반박될 수 없다면 과학이 아니다. 이게 반증주의야. 반박될 수 없다면 과학이 아니다. 이거 외워도 좋은데. 이게 뭐냐면 반박될 수 있는 것과 반박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야. 자, 선생님은 남자이다. 윤수야, 네. 선생님은 남자이다라고 하는 명제는 반박 가능한가? 아니요. 응? 반박이 불가능하다고? 야, 여자일 수도 선생님, 있잖아.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모르지만 뭐 선생님 네. 남자야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여자인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네. 이렇게 반박 가능한 것은 과학의 영역이라는 거야. 자, 다른 질문을 그럼 반박 불가능한 걸 보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반박할 수 있나, 윤수? 못하지 않는, 어? 못, 이게 왜 못하지 않는, 반박 불가능할까, 윤수야? 가능입니다.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규정할 수가 없는 거야. 중세 시대에 어떤 논쟁들을 했냐면 반을 위해 몇 명의 천사가 앉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고. 반을 위해 몇 명의 천사가 앉을 수 있나? 이거는 천사가 뭔지도 모르고 천사를 관측 불가능하고 천사를 규정할 수도 없는데 이런 헛소리의 논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는 최고의 정체이다. 자, 민주주의는 최고의 정치적인 이념이다. 이런 것은 과학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고 최고의 정치 체제다라고 하는 건 역시도 판단할 수 없지만 선생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선생님의 염색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뭐 남성 호르몬 수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규정된 남성 호르몬 수치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 남자라고 이 규정을 해놓은 것 안에서 반박 가능하잖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너무 낮아서 여자 같은데요. 염색체를 봤더니 XY 염색체가 아니라 XO 염색체던데요. 기타 등등으로 반박 가능하고 그 반박이 가능하다면 이런 명제는 과학적 명제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뭔지 모르겠고 민주주의는 최고의 정체다. 민주주의 뭐 정체 모르겠고 바늘의 천사 이런 거 모르겠다 말이야. 이런 것은 반박이 불가능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박 가능한 것은 과학의 범주고 반박 가능하고 반박에 대해서 서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비과학이다. 다시 말하면 비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반증주의는 어떤 거냐면 밑에 명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 잘 들여다보면 이 포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 자, 모든 에메랄드가 초록색이라면 가정이지. 다음에 관찰된 에메랄드도 초록색일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관찰된 에메랄드가 초록색이었어. 따라서
그러므로 모든 에메랄드는 초록색이다. 윤수야, 네. 요거는 참인 명제인가? 모든 에메랄드를 봤을 때까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모든 에메랄드를 다 보기 전까지는 참일 수 없는데, 인간이 시공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잖아. 모든 에메랄드를 다 검증할 수 없고, 지금 오늘 검증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일 발생할 에메랄드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에메랄드를 다 검증할 수 없다면, 따라서 이것은 참을 보장하기 어렵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귀납으로는 개연성, 확실성, 개연성, 확률 높은 것은 점점점 확률이 높다고는 얘기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확실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논증을 봅시다. 모든 에메랄드가 초록색이라면 다음에 관찰된 에메랄드도 초록색일 것이다. 초록색이 아닌 에메랄드가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에메랄드가 초록색인 것은 아니다. 이걸 후건 부정이라고 하는데 P는 Q이다 해서 Q가 부정이다는 얘기야. 뭐 이게 책을 읽다 보면 후건 부정 나오는데 이게 P가 전건이고 Q가 후건이야. 후건 부정이라는 뜻이야. 뭐가 아니다 이렇게. 자, 윤수 이것은 참인가? 논증이는? 네.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참이지. 그러니까 초록색이 아닌 에메랄드가 관측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야? 반증 사례잖아. 이 반증주의는 뭐냐면 이 반증 사례가 나오면 이게 아닌 것은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건 긍정인 초록색 2단은 참임을 보장할 수 없어. 귀납이. 하지만 반증 사례가 등장하고 반증 사례에 의해서 우리가 가정했던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100% 알아낼 수 있어. 뭘 통해서? 반증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퍼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인 채로 우리가 이것을 과학이라고 두자는 거야. 여태까지는 모든 에메랄드가 초록색이랄 거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도 또 초록색 에메랄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반증 가능하지, 이렇게. 이렇게 반증 가능하다면 우리의 가정이 과학적인 가정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포퍼한테는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의 종류는 이런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것과 반증 가능성이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심리학에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 정신 분석학은 인간의 의식 밑에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이 있고 이것의 특성이 자꾸만 우리한테 우리 사고나 의식에 관여한다. 이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인데 이런 것은 무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판정 불가능하니까 포퍼가 사실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 굉장히 추앙하던 그래서 아들러 프로이드를 이렇게 계승까지는 아니지만 변주한 아들러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관심을 가졌지만 야 이거는 아무래도 과학 아닌 것 같아라고 한 거예요. 마르크스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그 진보한다, 정반합,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으로 세상은 생산성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진보를 해온 것이 우리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 과학적 사회주의, 이런 것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진보한다, 역사의 진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반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과학 아니다. 이런 것은 그냥 믿음의 체계라는 믿음의 체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도그마라고 해요. 도그마.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반박 불가의 진리라고 가정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거를 기독교에서 반박하면 기독교 체계 자체가 무너지잖아. 이렇게 반박이 불가능한 것은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이지 이것이 과학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자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자. 포퍼의 반증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선생님 좀 해서 다시 좀 이해를 시켜달라. 손. 장여진 네. 이해가 되나 지금까지? 되긴 돼요. 아, 되긴 되나? 네. 그래. 구은서, 네, 은서는 이해가 되나 이 얘기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 자, 은서야. 귀납법은 알겠지? 귀납법이 뭔지. 네, 그러니까 은서가 그 남자친구들을 앞으로 만날 거야.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남자는 무엇인지 좀 찾으려고 첫 번째 키 큰 남자를 만났어. 그랬더니 얘는 나쁜 놈이야. 두 번째 키 큰 남자 만났더니 나쁜 놈. 100번째 키 큰 남자 만났더니 나쁜 놈. 그리고 키 작은 남자 만났더니 좋은 놈. 키 작은 남자 만났더니 좋은 놈. 그래서 결론을 냈어. 뭐라고 냈냐면 키 큰 남자는 나쁜 놈, 키 작은 남자는 좋은 놈. 자, 이런 방식을 귀납법이라고 하거든, 은서야. 네, 이 귀납법은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지식의 확률은 높일 수 있지. 네, 하지만 100% 확실한 진리는 아니지. 네, 하지만 반증주의는 뭐냐면 모든 키 큰 남자가 나쁜 남자라고 가정하는 거야. 네, 그런데 키 큰 선생님 같은 남자를 만났더니 이 남자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러면 모든 키 큰 남자는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명제인 것은 100% 확실하지. 네, 그래서 키 큰 남자 만났더니 이 사람 나쁜 놈 아니었네가 반증 사례잖아. 네, 이 반증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호퍼는 과학이라고 정의하자고 주장하는 거야. 네, 무엇이 과학인지, 무엇이 확실한 진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무엇이 아닌지까지는 확실한 것이 있어. 그게 뭐야? 반증 가능성. 반증 가능한 것이 사례가 관측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과학으로 치자. 이렇게. 이해가 되나? 네, 음, 네, 그래. 자, 그게 포퍼의 관증주의야. 이 포퍼의 관증주의는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논리실증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생긴 것도 너무 멋있게 생겼죠. 오스트리아 비엔의 천재들이 갑자기 태어났다고 했잖아. 그 시기에 함스부르크 왕가인가 마지막 이 왕가 시절에 오스트리아 빈에는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천재들이 막 태어났어. 우리 구스타프 크림트라고 하는 그
화가라고 하는 키스 같은 작품이 유명한 크림트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마하이 할 때 마흐라는 사람도 있었고 무한 집합론을 만든 수학에서의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만들어낸 칸토어라고 하는 수학자도 이 시기 사람이고 음, 지금 얘기하는 뭐 그 사람들 다 이 시절 사람이야. 음악에도 위대한 음악가들이 있고 셴베르크 이런 사람도 아마 오스트리아 빈의 이 시절 사람일 거예요. 무조 음악 만든. 그런데 어쨌든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천재가 이것도 읽어보면 흥미로운데요. 당시 유럽의 가장 부자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재벌이 안 되겠다고 가난한 상태로 이 철학을 하던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철학자인데 이 언어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게 논리시즌주의자들한테 영감을 준 말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혼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만 헷갈리는 삶들을 살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정신호 군, 네, 선생님이 신우를 많이 사랑한다. 네, 선생님이 신우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반박 가능한 종류의 것인가? 반증 사례가 가능한 것인가? 반증 사례요. 음. 사랑한다는 건 규정할 수 있는 건가? 관측 가능한가? 아니, 너는 사랑을 믿지 않는구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이 뭔데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정신우가 나쁜 짓 하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그때 엄마 사랑해요 하는 것과 아니면은 아버지 용돈 주세요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과 온갖 사랑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맞습니다. 사랑들을 사랑이란 말로 가둬놨는데 그 사랑이 정의 가능한 것인가, 존재하는 것인가, 사랑은 실존하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알 수 없는 거지. 사랑은 맞습니다. 과학인가? 사랑은 과학인가? 사랑은 과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과학이 아니다. 왜? 그것은 반증 사례가 존재할 수 없는 반박 불가능한 하나님, 천사 등등과 마찬가지로 반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의 거리가 아니고 과학의 범주로 들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포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영향을 준 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랑은 규정할 수 없고 내가 말하는 사랑이란 말의 의미와 듣는 사람의 사랑이란 말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뀌고 오해가 천지가 생기는 내가 정신우 사랑한다 그래 정신우가 선생님을 성희롱으로 고발하는 거야. 신우야 가능하지? 가능한 가능합니다. 거야. 왜 정신우 사랑한다니까 어이 이 선생님 왜 이러지 그러면서 경찰에 성희롱으로 신고하는 거야. 왜? 사랑이란 말의 규정이 맥락과 시간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뀌니까
이 말이 갖고 있는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 잘생긴 철학자가 우리 신우처럼 잘생긴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입을 좀 다물어야 한다는 거야. 제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세상이 온갖 헷갈리는 것들 투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시절에 이제 그 그로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뭐 독일인데요. 칸딘스키 우리 그 뜨거운 추상이라고 하는 그 칸딘스키 화가 뭐 이런 사람들 파울 클레 이런 이 위대한 이 현대 미술의 거장들과 함께 디자인 학교를 만든 거야. 이 디자인 학교를 바우하우스 디자인 학교를 만들었는데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김재민 넹. 그래 재민아 이 바우하우스가 추구하는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일 것 같아? 음, 이게 새롭고 음, 그런 약간 창의적인, 야 그런 거 만들어내지 말고 이 건물을 봐봐. 건물과 그 알파의 폰트와 창문과 야 네, 지네 학교 야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운동을 하겠다고 학교를 만들어 디자인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로피우스가 독일의 칸디스키나 이런 위대한 그 미술가들과 함께 네,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네 학교 건물을. 네, 이 학교 건물의 특징을 한마디로 해봐. 음, 되게 각이 져 있어요. 각이 져 있고 또 그 약간 건물에 있는 그 구조가 되게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 이게 뭔가 보면 아주 실용적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 실용적 측면과 신미적 측면이 있어. 아름다운 측면이 있단 말이야. 넹. 그런데 아름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려한 장식을 하고 창문도 뭐 이렇게 꾸며놓고 뭐 아름다운 건물도 막 해놓고 막 해야 되잖아. 여기다 뭐 그림도 그리고 얘네들은 그런 걸 제거하고 이 아주 뭐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뭐도 없애가지고 이 쓸모에 충실하면서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그냥 뭐라고 하냐? 이거 엄청 모던하다고 그러잖아. 넹. 야, 이 모던하다라고 하는 모던 디자인의 시초가 바로 이 바우하우스야. 이 바우하우스 이전에는 그 아르누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장식적이고 막 크림트 같이 막 뭐 우리 뭐 무화나 이런 그 아주 타로 카드 같은 디자인들 이런 거 있잖아. 화려한 디자인들, 장식성이 많은 그런 것이 주류이던 시대에 바우하우스가 이런 운동을 한 거야. 얘네들이 뭐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다. 어떻게? 불필요한 것들 다 빼내면. 지금 이 책에서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해서 이 논리 실증주의자들 빈 학파의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다 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제발 좀 닥쳐라 하고 불필요한 장식들 다 없애라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정신 하에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논쟁할 만하다고 하는 것들 중에 얼마나 쓸모없는 논쟁들이 많은지, 사랑은 영원한지 아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민주주의는 최고라든지, 바위 위에는 몇 명의 천사가 앉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하는 운동들이 생겼고, 그 흐름 속에서 야, 이건 과학이 아니다. 뭐, 반증 불가능한 도그마가 있는 것. 무조건 이거는 진리다라고 하는 그 도그마가 있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라는 선언을 포퍼가 했다고. 아,
이 얘기를 너희가 몇 퍼센트나 이해하고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하다 보면 좀 알아듣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포퍼는 이랬는데 이 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논리실증주의자의 영향 속에서 이론이나 가설이나 참과 거짓은 증거에서 결정될 수 없다. 이거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명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거냐면 분석 명제가 있고 종합 명제라는 것이 있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면 돼. 종합 명제는 무조건 참인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명제야. 예를 들어서 분석 명제 중에 뭐가 있냐면 1 더하기 1은 2 이런 게 있어. 또 뭐가 있냐면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 이런 게 있어.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 이건 100% 참이잖아, 무조건. 결혼 안 한 남성은 총각이고 총각은 결혼한 남성이니까.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잖아. 이건 100% 참이지.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이건 그 분석 명제야. 뭐 또 뭐도 있냐면 1은 1이다. 나는 나다. 이런 것들 뭐 동어 반복이지. 이 동어 반복적 명제도 분석 명제야. 무조건 참이니까. 그런데 종합 명제는 뭐냐면 지구는 자전한다. P는 Q이다. 어떤 새로운 성질을 알아내는 것은 자전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아내야지. 이런 명제들, 무조건 참일될 수는 없는 명제들. 이런 것을 종합 명제라고 한단 말이야. 하늘은 푸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연역주의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수학 같은 이 무조건 참인 명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콰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분석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석 명제는 뭔가 착각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정의라는 거야. 명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규정한 거야, 그냥. 뭔 얘기냐면 야, 총각은 미혼 남성이야. 미혼 남성은 총각이니까 얘는 마치 동어 반복적인 거야. 얘가 왜 참이냐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미혼 남성 미혼 남성이다로 대체해도 똑같잖아. 그런데 이렇게 대체해도 환원해도 그러니까 총각은 미혼 남성 2단데 그러니까 얘는 이코르니까 총각은 총각이다. 이런 상태랑 똑같다는 거잖아. 얘가 똑같으니까 얘가 똑같지? 이렇게 되는 건 동어 반복적인 정이거나 정이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니면 이게 이런 식으로 환원 가능하려면 이 환원 가능성이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환원 가능성은 참이다. 이것은 뭐라는 거야? 종합명제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결국에는 분석명제인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가 진리가 되려면, 무조건 참인 진리가 되려면 그것은 종합명제로 가정된 것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종합명제는 진리일 수는 없잖아. 따라서 분석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정답인 네. 이해가 되고 있나?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고결, 고결아. 네. 우리 고결이는 잘 따라오고 있나 지금? 아마도요. 아마도 조금 어렵나? 조금. 그래. 음료스럽네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될 텐데. 이시은, 네. 이시은 잘 따라오고 있나? 오, 그렇구나 식으로 이해가 되고 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야. 이게 뭐 아무튼 이런 거야. 그런데 어, 야 시간은 없고 그런데 콰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책에 다 있는 내용이야. 이 책이 그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책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야. 써 있는 걸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 선생님이. 콰이의 생각에는 중심부 지식이라는 게 있고 주변부 지식이라는 게 있어서 이 늘 반박을 때려 맞는 이런 것들은 주변부 지식이어서 그렇고 우리가 분석 명제라고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무조건 참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알고 보면 중심부에 있어서 반박을 맞아서 맨날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분석 명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지 이런 논리, 아까의 논리, 동어반복적인 것 역시 환원 가능성에 전제하고 환원 가능한 것은 참이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동어반복적인 어떤 종합명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이라는 건 없다. 참이라는 건 없다는 건 뭔 얘기야? 과학에서 우리가 무엇이 참인 것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퍼의 반중주의는 어떤 거냐면 그래 좋아. 참을 귀납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과학을 정의할 때 진리로서 과학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까지 반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앞으로 반증 가능하면서도 오늘까지 수많은 반증들을 맞아가지고 아직도 살아있으니 이거 과학이라고 하자. 이것이 어느 날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고 때려 맞아서 사라지면 없애자. 과학이 아닌 세상으로 보내자. 하지만 그 전날까지는 우리가 요거를 바탕으로 누적되는 과학적 지식을 쌓아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그래서 누적된다. 왜? 반증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반증되지 않은 것들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반증되지 않은 여러 지식들이 누적돼서 과학은 발전하는 것이다. 이게 포퍼의 생각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드디어 우리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이단아가 출연을 한 거야. 장서연? 네. 장서연 잘 따라오고 있나? 네. 음. 자, 토마스 쿤의 요 아주 세계를 뒤집어 놓은 책인데 과학 혁명의 구조. 우리 패러다임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서연아, 패러다임이라는 말 들어봤나? 들어는 봤어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짧은 글을 지어보자. 아? 어? 음, 그렇게 잘은 모르는데. 어떤 게 있냐면, 뉴진스의 음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아이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서연아, 자연스러운 것 같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이 네.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고대에 있던 말을 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과학사, 과학의 역사, 그리고 과학 철학을 다룬 이 교수의 강의록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이 책에서 어, 아주 새로운 의미로 가져왔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포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증될 수 있지만 아직 반증되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 누적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이게 그 칼 포퍼의 과학 논이라면 쿤이라는 사람은 어떤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동설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하늘이 돈다. 천체가 돈다. 태양이 돈다. 이 시대에는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에는 그 누구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태양주위를 돌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별과 태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지구가 먼저 생기고 해와 달이 생겼으니 이 세계의 중심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빼빼빼빼 돌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돼 있고 세계가 돈다는 것은 우리의 평상시 직관하고도 일치하잖아. 왜? 우리는 돌고 있는 게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는 고정되어 있고 세계가 돈다는 것은 패러다임이라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동시대의 진리 같은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갖고 오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세상, 천체는 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꾸만 목성이 위성이 거꾸로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몰랐는데 다 이렇게 돈다고 해가지고 패러다임을 만들어놔서 우리는 고정돼 있고 그런데 자꾸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들이 생기는 거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측 사례들이 자꾸 발생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흔들흔들 하는겨. 그때 코페르니쿠스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지동설. 야, 지구는가 도는 거야. 니네 이거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 거꾸로 돌고 하면은 뭐 내전은 외전은 해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이걸 설명하려고 무슨 예법칙이나 무슨 법칙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럴 게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면 되잖아. 천동설을 없애고 지동설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상큼하게 해결되는데? 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의 천동설을 폐기시켜버리고 이건 이제 과학이 아니야. 새로운 지동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패러다임의 전환.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이 패러다임이 흔들흔들할 때 마치 중세의 신분제 사회가 자꾸만 앙시앵리즘 9세대의 모순 때문에 흔들흔들할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얘네 다 단두대에서 죽여버리고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의 새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던 혁명, 레볼루션처럼 패러다임도 혁명적으로 시프트 된다고,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많은 과학들이 반증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요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시대인들의 믿음 체계인 패러다임 안에서 그 안에서 돌고 있는 어떤 유제 풀기 정도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지동설이 만들어지면 이 지동설 안에서 문제 풀기만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이 지동설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동설이 흔들리면 또 이번에 천동설 폐기한 것처럼 지동설도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갖고 올 거라고. 뉴턴의 물리학이 고정된 좌표들, 시공간의 고정된 좌표를 공간과 시간은 마치 기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불변하는 것처럼 설명한 채로 만유의 인류 법칙, 모든 질량을 가진 것들끼리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이 곱에 비례하는 정도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별의별 걸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뉴턴의 뭐 제1법칙, 2법칙, 뭐 관성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 법칙. 그런데 이 패러다임 안에서 잘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는 게 생기는 거야. 태양 주위에 수성이 공전하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 수성의 공전 주기가 마니엘레 법칙으로 수학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오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뭐가 있을 거다. 위성이 있을 거다. 질량이 다를 거다. 아무리 관측해도 안 나와. 이걸 뭘로 설명하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질량이 태양처럼 이 무거운 질량이 있는 곳에서는 공간이 휜다는 거야. 공간이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이 질량이 무거운 곳에서는 왜곡된다. 이거는 패러다임의 시프트인 거야.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뉴턴의 패러다임은 시공간은 기하학적으로 고정된 거야. 어떻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왜곡되지? 무겁다고? 그런데 이 공간이 왜곡될 수 있다. 공간과 시간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관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더니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정확한 값을 얻을 수도 있고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거 있잖아. 태양 뒤쪽에 가리고 있는 별이 왜 일식 이럴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가? 왜? 중력이 높아서 빛이 시공간의 왜곡을 통해서 비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 이강인의 패스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이 패러다임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역사들, 과학의 역사들을 보면 아예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벼운 것은 위로 가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간다. 따라서 무거운 물건과 그 가벼운 물건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건이 땅에 가까운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떨어진다. 이거 1000년, 2000년씩 갔다는 거예요. 실제 과학이 아니어도 믿음 체계였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야. 갈릴레이가 피사에서 탑에서 실험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 앞에 있던 그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은 아예 폐기돼 버리고 새로운 갈릴레이의 패러다임도 뉴턴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버리고 뉴턴의 패러다임도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버리고 아인슈타인 패러다임도 양자역학 같은 닐스 보어나 뭐 이런 양자역학 같은 패러다임에 의해서 패러다임 전환이 생겨버리고 새로운 양자역학과 이 고전역학을 아우르는 통합장 이론이 나온다면 아직은 안 나왔는데 나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과학도 다 폐기돼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걸 유제풀이를 할 것이다. 과학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처럼 기존의 패러다임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이 책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이란 어떻게 된다? 반증 가능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누적된다. 아직까지는 반증이 안 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생물학 뭐 이렇게. 반대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야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패러다임을 견디기 힘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 대체해버리는 거야. 혁명적으로. 그래서 그 기존의 패러다임은 누적되는 게 아니라 폐기시켜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책이 물론 이제 그 전체 해봐야 사실은 뭐 220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인데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150페이지 정도까지를 해설한 건데 이 앞에 선생님의 해설을 바탕으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책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그 편집 방식은 뒤쪽에 가상 토론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과학 철학자들이 마치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쿤하고 지금 뭐 포퍼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앞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성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 우리가 뭘 배운다는 것, 과학도 배우고 뭐 사회과학도 배우고 뭐 사회학도 배우고 문학도 하고 하는데 이런 배운다는 것, 뭔가 안다는 것,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과연 그럼 확실한 것인가? 참고로 토마스 쿤의 반증주의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것에 영향을 끼친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어떤 영향으로 오냐면 사회학에서 무슨 주의 있잖아. 마르크스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주의는 확실한 진리여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옳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도그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도그마적 세상으로 벗어나서 이 과학적인 서로 반증하고 반증을 통해서 살아남은 것들을 우리가 동의하는 이런 문화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포퍼의 사상으로 철학 사상으로 넘어가거든. 이게 열린 사회라는 거예요. 닫힌 사회는 뭐냐?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닫힌 사회 뭐냐? 김정은 무오류설 이런 거 있잖아. 북한 사회. 시진핑 무오류설. 알라는 위대하다. 혹은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다.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과학주의가 있을 수 있지. 과학은 옳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잘 들여다보면 과학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임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진리를. 과학은 뭐 하는 거야? 관찰하고 경험하는 거잖아.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진리일 수 없다는 거야. 귀납은 과학에는 영광일지 몰라도 철학적으로 잘 분석해보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납은. 그런데 귀납을 하지 않고 과학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과학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냥 우리의 믿음 체계와 종교 체계와 같은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토마스 쿤 같은 사람의 패러다임, 믿음 체계야. 과학 역시도 이거 뭐 그 반증 뭐 이런 거 말고 얘 믿음 체계 그 신앙하고 비슷한 거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기까지 우리가 그냥 믿고 있는 패러다임일 뿐이야. 라고 하면 과학은 뭐지? 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고 우리가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도 과학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명징하게 알 때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무엇에 진리다라고 해가지고 내 인생을 건다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침대는 과학이다? 그럼 과학은 뭔데? 뭐 이런 거지. 침대는 과학이라니. 이상한 말이죠. 관상은 과학이다. 뭐 이런 거. 자, 시간이 늦어서 선생님이 요 질의응답은 생략을 할 생각입니다.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한의학은 과학이라고 할 수 있나? 호퍼는 이것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방식이 검증 가능한가? 음양이 있나? 안 돼? 이렇게 패기. 호퍼는 옛날엔 과학이었어. 옛날 패러다임 안에서는.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겨서 지금은 서양 과학에서는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할 거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음양오행이 과학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과학이야. 그래서 한의학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만 봐도 호포하고 쿤에 따라서 음양오행이 과학이다, 한의학이 과학이다, 아니다를 설명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그마에 대한 호포와 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호포는 도그마는 진리라고 믿는 어떤 것은 반증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반증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야. 과학의 영역에 끌어들이면 안 되고 이 도그마를 없애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열린 사회야. 도그마를 주장하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처럼 확실한 진리, 마르크스의 사상은 무오류다, 레닌 선생님의 말씀 무조건 옳다, 공산당의 사상은 무조건 옳다, 이런 거 도그마의 사상이니까 그런 사회는 열린 세계의 적들이다. 시진핑주의 없애야 된다. 이런 거지. 쿠는 야, 내동 과학도 사실 도그마 같은 거야. 믿음 체계야.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패러다임이야. 하지만 그 패러다임이 그 세계에서는 진리라고 인정되는 거야. 도그마가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도대체 과학은 포퍼의 반증주의와 쿤의 패러다임, 과학혁명 이론 중에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가는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물론 대부분의 이런 책들이 뭐 논쟁들이 답을 찾을 수 없듯이 이 역시 답을 찾을 수 없어. 왜? 우리 오늘 얘기한 것이 진리란 없다는 거잖아. 진리는 없다.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천동설이 진리였다는 거지. 우리는 수많은 진리들이 폐기되어 온 역사를 안다는 거야. 쿤에 의하면. 물론 마찬가지로 포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판정 사례가 나왔어. 태양이 전체가 다 이렇게 도는데 거꾸로 도는 놈이 나왔어. 그럼 폐기돼야지. 이거 과학이다.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 결국에 우리가 아직 일주일 남아 있으니까 얘들아. 이거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학은 뭐지? 그럼 앞으로 내가 뭐 과학을 연구한다든지 뭐 철학이나 인문학을 연구한다든지 내가 연구자로서 학문을 하는 사람이 될 건데 뭐 깊게 하든 적게 하든 간에 대학 간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지식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인식하고 탐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걸 진리로 여기고 어떤 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가, 어떤 것은 왜 우리는 잠정적 참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다른 과학 책들을 설명하기 전에 가져온 것이고 이게 꼭 과학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한 10년 전에쯤 읽은 것 같은데 그때 써놓은 그 서평이니까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끝까지 읽으면 이제 뭐 소칼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주 이 과학과 과학 이론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꼼꼼히 읽고 앞쪽 부분 이해 잘 안 되면 선생님 오늘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어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 그래서 잘 읽어서 다음 시간에 좀 깊이 있는 토론을 좀 진행해 봅시다. 자,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했고요. 주말에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강무육 군도 안녕.